아테네에서 북쪽으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하나의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치 물이 위로 올라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이령과 같은 목소리를 포함하여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빛나는 구체 등이 보고된 매우 기이한 곳입니다. 이 동굴은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피라미드 모양을 한 산 펜델리에 있는데, 이곳은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에너지가 있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펜텔리 산에서는 고대 채석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파르테논 신전과 다른 고대의 많은 기념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대리석을 캐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곳을 중요시 여기던 이유는 펜텔리산만의 비교할 수 없는 수정 구조와 황금색 색조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대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곳은 이곳 펜텔리산의 남서쪽에 위치한 다벨리스 동굴입니다. 이곳은 고대에는 자연의 신 판과 님프의 성지였으며 신을 묘사한 동굴에서 유물이 발견되었고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한 물 웅덩이가 있는 골방도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가 도래한 후에도 이곳은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었으며 기독교의 은둔자들과 그들을 위한 독방, 그리고 에르미틱 승려들의 은신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담고 있는 다벨리스 동굴, 고대의 대리석 채석장으로 쓰여지던 곳 위에 있으며 평균 너비는 45m, 높이가 62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마치 공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매우 광대하고 아찔하게 가파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빛나는 구체를 보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물을 본다든지 유령 같은 목소리인지 으스스한 소리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사탄의 의식의 잔재 등에 대하여 알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5년 1월에 한 컴퓨터 기술자는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영혼과 소통하기 위한 영혼의 상자라고 불리는 장치와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펜텔리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안개가 짙었고 이로 인해 그와 동료들은 5m 전방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펜텔리산은 그들에게 풍부한 고대 채석장에서 나온 대리석 덩어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들 중 그들이 가져온 것에는 나중에 분석 결과 19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 이 동굴에서 진행된 아리송했던 군사실험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철 조각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경험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시 때묻지 않은 깨끗한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마치 그것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었고 우리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듯한 눈을 느꼈습니다. 직접 눈으로 아무것도 보거나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오감으로 강하게 느끼게 되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경험을 했던 29살의 컴퓨터 기술자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전기장치가 일부 훼손된 것을 발견했으며 그나마 다행인지 기록된 일부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원된 데이터 중 일부에서 알게 된 내용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기록된 데이터는 마치 고대 그리스어로 노래하는 천사 같은 어린이들의 합창단 소리처럼 들리는 것을 포착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적외선 카메라가 동굴 중앙 근처에서 유령과 같은 것과 구멍 입구에 숨어있는 아주 작으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생물을 기록했던 것이죠. 한편 또 다른 기이한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하이킹을 가던 부부는
차로는 접근할 수 없어 보이는 동굴 근처에 난간에 세워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곳을 다시 왔지만 차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죠.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상한 차에 다가가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위치까지 차로는 도저히 운전해서 오기 힘든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차체 손상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아내가 차 주변의 덤불을 살펴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을 때 그녀는 두 개의 거대한 빛나는 눈을 가진 대략 길이가 60cm 정도의 흰색 타원형 생물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그 생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마치 동물이 덤불 사이를 지나가는 듯 바스락거리면서 흔들리는 장면을 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놀라서 곧바로 다시 그 장소를 벗어났고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다시 동굴을 향해 가던 중에 갑자기 남자는 비명을 지르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본 것을 자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본 것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장 밖에서 회전하는 검은 구체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들은 그때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경험과 목격담들이 얽혀있는 다벨리스 동굴은 5세기까지 신도들이 염소발을 가진 양치기와 난교의 신을 숭배한 자들의 사당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세시대에 은둔자와 정교의 수도사들이 영적인 피정이나 종교적 박해 때문에 펜텔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원죄 없는 동굴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동굴 입구에는 그들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예배당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의 이름은 원래 펜텔리의 동굴이지만 다벨리스 동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명이 크리스토스 나치오스라고 하는 악명 높은 19세기의 강도가 있었는데 이 동굴을 자신의 의신처로 사용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부자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무법자 다벨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프랑스 공작 부인 플라센티아와 인연을 맺었던 것이죠.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 부인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자신과 연인을 위해 이 동굴과 지그재그로 연결되어서 북부 교외의 펜텔리 마을에 있는 연인의 저택과 이어지는 터널을 개척했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동굴에 자신만의 엄청난 보물들을 매우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이곳은 한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하 묘지로 쓰이기도 했었지만 과거 시대의 상징적인 무법자를 기리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다벨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7년 10월 6일 그리스 군대가 다벨리스 동굴 내부에서 엄격한 기밀 작전을 시작했다는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군사작전으로 분류되어 대중에게 그 후에 폐쇄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급작스러운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나토가 감독하는 로켓 기지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웃 네아마크리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군대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군사작전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갑자기 사라지면서 군사용 장비도 일부 버려진 채 남겨졌습니다. 그들에 의해 고대 교회와 천연 동굴의 네트워크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또한 일부는 절반만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인공 콘크리트 복도를 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군사 기밀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것을 달성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1999년에 군사작전의 또 다른 시도가 있었지만 동굴의 중요한 역사적, 고고학적 유적지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스 문화부에 의해서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이 동굴과 관련하여 1982년에 그리스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저명한 작가인 지오르고스 발라노스는 자신의 책 펜텔리의 수수께끼에서 기이한 지하 터널 그리고 핵무기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에 대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 지질학 및 광물탐사연구소가 수행한 2002년 연구에서는 동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데는 서로 동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산을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좋은 전도체로서 펜텔릭 대리석층 사이에 흑연이 풍부한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또한 펜텔릭 대리석 자체는 고압 조건에서 전하를 띠게 하는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부 방문자가 느끼는 현기증 그리고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기괴한 전자기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73년부터 펜텔리를 연구해온 아테네 대학의 역학, 구조 및 응용지질학과 명예교수는 다벨리스 동굴 내부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특이한 힘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펜텔리는 수백만 년간의 변성 과정을 거친 매우 독특한 암석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이죠. 그리고 다벨리스 동굴과 관련된 모든 초자연적 현상은 아마도 사람들의 변덕이거나 위약 효과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펜텔리의 정상은 공군기지였고 아테네는 나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펜텔리는 에게해를 내려다보고 있으므로 70년대와 80년대 동굴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아마도 그들의 기지를 방어할 의도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굴 안쪽이 막히게 된 것은 그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막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자신이 불가사의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특정 장소에서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자기가 형성된다는 점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과거 아테네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을 추출하는데 온 정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일부 장소에는 당시 그들이 남긴 고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 살고 번성했던 수천, 수만 명의 인간 에너지가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이죠. 과학적 냉철함을 가지고 있던 그가 말하는 자성화는 다벨리스 동굴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히 일부 현상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과학적 냉철함을 가지고 있던 그는 어쩐 일인지 이미 초자연 현상 탐구에 전념하는 팀을 어느 날부턴가 만들어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느 날 그렇게 그 교수를 인터뷰한 사람이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는 동굴을 향한 강한 중력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입구에 서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동굴 입구를 통과하여 마치 자신을 앞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동굴 속 장소를 비췄습니다. 그는 어쩌면 특정 장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한 그가 인터뷰했던 교수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다벨리스 동굴은 외부에서 찾기는 쉽지 않지만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로와 같은 펜텔리의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차를 세우고 가야만 합니다. 표시가 없는 오솔길을 걷고 진흙탕의 작은 웅덩이를 지나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로니코스만으로 펼쳐지는 아테네의 탁 트인 전망은 그곳을 찾기 위한 모든 고난을 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면
입구에는 험준한 황토빛 절벽 기슭의 바위에 초승달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작은 예배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왼쪽에는 그리스 군대가 지은 것으로 보이는 버려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따라 들어가면 뒤에는 터널로 이어진 통로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지하 연못으로 연결됩니다. 한 전통에 따르면 다른 터널은 지옥으로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서 신비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음악도 들린다는 것을 비롯해서 그림자 같은 유령과 기타 초자연적인 존재의 목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 자기장이 지각에 영향을 주어 사람들이 방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은 여전히 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992년) 어느 날 콜롬비아 카우카의 팔리마 지방에 위치한 하시엔다 말라가나에서 한 사탕수수 농장 직원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농장 직원이 트랙터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땅이 가라앉더니 그는 트랙터와 함께 그만 구멍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그것을 다시 빠져나가기 위해 궁리하는 동안 노동자는 자신의 공경을 해결하려 했을 때 그는 흙 속에 반짝이는 황금빛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물체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는 자신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행운의 발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모두 차지할 목적으로 이 귀중한 물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 보물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콜롬비아 토착 문화의 매장 무덤과 함께 값을 매길 수 없는 고대의 금으로 된 유물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무덤에서 꺼낸 보물들을 찾아내는 족족 마음껏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른 동료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들판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광란의 약탈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당시 199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만 무려 약 5,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인해 일명 말리가나 골드러시를 위해서 하시엔다 말라가라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하사원 또는 무덤으로 보이는 곳은 금을 찾는 무리에 의해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약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대륙에 도착하여 그들이 몽땅 쓸어갔던 것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거의 수톤의 금으로 된 유물들이 녹여지거나 그대로 수집가에게 판매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무덤이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수개월이 지난 1993년 1월이 되어서야 당국이 알게 되었고 말레가나에서 발생한 약탈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경고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보물을 파내기 위한 사람들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고 보물 약탈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던 유적 지역의 파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유물이
개인 소장품으로 팔려나가거나 단순히 금을 얻기 위해 녹아졌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4년 3월부터 과학연구소와 인류학연구소의 고고학자들이 이 유적지를 발굴하려고 시도했지만 약탈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유적의 보안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들의 연구는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94년이 되어서야 고고학자들은 마침내 이곳에 존재했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문명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문명은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3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하 묘지 부지가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오래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대신 연구자들은 해당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역에까지 그 발굴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92년 후반에 말레가나에서 약탈된 금으로 된 유물 중 일부인 약 150점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이러한 유물의 보존을 위해 당시에 약 5억 페소, 즉 미아로 따지면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탈자들에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유적 지역의 약탈과 유물에 대한 밀매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라도 확보된 유물과 학자들의 연구로 말라가나의 지하 유적 29개가 재건되었고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 문화에 대한 이름이 말라가나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곳의 부지가 하시엔다 말라가나의 사탕수수 지역 아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과거 말라가나 사람들은 고유한 도상학 스타일을 소유했으며 주로 흰색 또는 테라코타 색상의 고급 도자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병 형식의 도자기와 이중주둥이의 용기, 그리고 관악기도 제조하였으며 오카리나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금과 은으로 된 세공품들은 유물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재 박물관에 남아있는 유물로 판단할 때 분명히 매우 탁월했습니다. 한 무덤에서는 2개의 금구슬과 약탈자들이 모르고 지나쳐버린 도자기 그릇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말라가나의 주민들과 남쪽 지역을 아울러 동쪽과 북쪽에서 무역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은 당시 이들이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지역 문화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92년 당시 약탈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인 관찰자들과의 인터뷰와 유물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 고고학자들은 무덤에 있는 금, 도자기, 그리고 기타 항목의 실제 배열을 일부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지역의 주요 묘지에 대한 배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약 3m 깊이의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 조각이 들어있는 자갈과 강모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닥은 카우카 범람원에서는 볼 수 없는 흰색 허강암으로 된 직사각형 석판으로 포장되었으며 무덤의 범위를 지정한 듯 바닥 주위에 둥근 돌을 깔아놓습니다. 유골은 바닥에 등을 대고 있었고 얼굴에는 3개의 큰 금박 가면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는 관 모양의 금 구슬과 작은 금새가 있었고 색깔 있는 돌 구슬과 조각된 에메랄드 그리고 빨간색 목걸이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조개 껍데기 그리고 약 50m 길이의 끈으로 만들어진 작은 돌 구슬들과 목 부분, 가슴 부분에서 한 줄의 금 구슬이 놓이고 허리 바로 아래의 다리에는 암석 수정 구슬로 된 선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머리 위 벽의 틈새에는 2개의 냄비가 있었는데 하나는 4개의 다리가 있는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누운 여자 형태의 손잡이가 연결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이곳의 남자들은 족집게를 사용하여 수염을 제거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집게의 유물은
어떤 의식 중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계와 같은 간단한 작품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일상적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으로 된 물건은 아마도 고대 아메리카 전역에서 엘리트 계급의 통치자나 성직자 그리고 기타 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아마도 무당을 그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제물 용기도 있었으며 그 중에서 아마도 젊은 여성을 묘사한 조각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속에 수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겨우 복원한 묘지에 대한 하나의 극히 일부 예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는 어디서 유래했는지와 기타 여러 사항들은 계속 연구 중에 있으나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칼리마 문화로 알려진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400년 사이의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을 연속적으로 점령했던 칼리마 문화를 구성하는 것은 랴마스, 요토코, 손소와 함께 말라가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 하나인 기원전 1500년경 최초의 농업 도기 사회인 랴마스 문화가 오늘날의 레스트레포와 다리엔 근처의 칼리마 강을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 사회는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엘리트 족장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랴마스의 경제는 방직, 야금, 사냥, 어업, 농업을 기반으로 했으며 유카와 콩이 주요 작물이었습니다. 족장은 정착지의 지도자였고 다른 직업으로는 무당, 전사, 농부, 사냥꾼, 도예가, 금, 세공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이미지가 특징인 빨간색과 검은색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 후 이러한 랴마스 문화는 서기 100년에 이르러 요토코 문화로 발전하여 영토를 카오카 강과 태평양으로 남쪽으로는 현재 칼리시가 있는 지역까지 확장했습니다. 요토코족은 여러 정착지를 관리하는 카시크가 이끄는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농업 기술을 개발해야만 했으며 그와 함께 도자기 및 금속 작업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색의 도자기를 만들고 망치질한 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요토코의 농업은 랴마스의 농업보다 더욱 다양했으며 옥수수, 유카, 콩, 아라카차, 아키오테 등이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토코는 6세기 즈음에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요코토 문화가 약해지던 시기에 손소 문화가 나타나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서기 500년에서 120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인구가 증가하고 그들의 정부는 더욱 중앙 집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소 문화는 기존 문화와는 달리 도자기 스타일의 다양성이 적어졌으며 금 제품에 주력하지 않고 구리 및 주물 제품이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칼리마 문화에서 랴마스, 요토코 그리고 손소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는 달리 말라가나 문화는 그 중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사이에 존재했던 말라가나 지역의 문화는 이들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으며 그 유래는 어디였고 그리고 어째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증거들은 1992년에 약탈된 이후에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화는 주로 흰색 또는 테라코타 색상의 정밀하고 광택이 나는 도자기를 생산했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여전히 연구 중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라가나 금 공예품 중 일부가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에서 고대 콜롬비아 금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총 280여 개의 금 제품을 대여했으며 이것은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에 말라가나 스타일의 망치로 박은 판금 제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된 보물들은 하시엔다 말라가나 근처의 묘지에 무덤에 안치되었던 것들 중 어느 시점에서 겨우 회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말라가나에 약탈된 문화유산들도 대부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천천히 하나씩이라도 해당 지역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현지 연구자들은 말라가나의 잃어버린 고대 문화유산을 부지런히 보존하려고 여전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연 말라가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언젠가는 약탈되고 잃어버린 문화가 되어버린 말라가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타카마. 이곳은 칠레에 있는 사막으로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건조한 사막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러한 아타카마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적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원들은 최근 무려 12만 년 동안 물이 흐르지 않는 건조한 강바닥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 비가 내린다면 그 약간의 비에도 씻겨 내려갈 만한 느슨한 퇴적물 표면을 발견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표면은 2000만 년이 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 지역을 지구상에서 유일한 가장 오랜 시간 메마른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화성에서 이용할 차량을 테스트하는 곳으로서 이곳을 지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화성에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2003년 한 연구팀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화성과 같은 토양과 미생물 생명체의 건조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과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화성 바이킹 1호와 바이킹 2호가 화성에서 사용할 테스트를 똑같이 시험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아타카마 사막 토양에서는 어떠한 생명체의 징후도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아타카마 사막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거인의 그림이었습니다. 세로 유니타스라고 불리는 언덕 측면에 있는 거대한 안각화는 높이 119m의 선사시대의 인화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지형도는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800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페루 해안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명한 나스카 라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아타카마 거인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수많은 지형도 중에서도 가장 큰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사막에 이토록 큰 거인의 그림이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고대의 거인에 대한 기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온 신처럼 여겨진 자를 기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이곳의 특이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높은 고도와 건조한 공기, 그리고 구름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타카마 사막은 천체를 관측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거인 아타카마 자이언트가 어쩌면 과거에 천체를 이용한 시기를 알기 위해 건설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도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달이 지는 곳을 알기 위한 달력으로서 요일이나 작물 주기 그리고 계절을 결정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위쪽과 측면에 있는 점은 달과의 정렬에 따라 어느 계절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또한 없습니다. 한편 지난 30년 동안 칠레 북부에
아타카마 사막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지형위의 작품은 무려 5,0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다양한 작품은 기하학적 또는 동물 및 인간 형태로 약 50여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이러한 것은 서기 6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믿어지지만 이것 또한 추정입니다. 그 유명한 나스카라인과 마찬가지로 아타카마의 지형 그림들도 모두 여러 상징적 또는 의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아타카마 지형 그림이 아마도 남아메리카의 위대한 문명을 연결하는 교통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칠레의 그림 또는 문자들은 티와나쿠, 잉카, 아타카메 등의 남미 문화와 덜 발달된 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남미 문화에 걸쳐서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타카마 거인의 그림이 있는 곳에 남쪽 아래 부분적으로 덮여있는 광대한 고대 복합단지의 윤곽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주택이나 토목 구조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복합단지는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최소 8km 이상으로 측정되어 이곳이 도시인지 고대 농업 시스템인지 여부는 여전히 아리송합니다. 이곳에 어쩌면 호수가 있었을 때 이 복합단지가 운영 중이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마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농업지역이었다면 근처의 아타카마 자이언트가 계절을 예측하기 위한 음력 달력으로 건설되었을 수 있다는 제안은 당시의 대규모 농업에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주택 또는 농업지역처럼 여겨지는 이곳은 광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배치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확장되어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이보다 원래는 훨씬 더 거대한 인공적인 수천 개 이상의 구성으로 된 곳이었으며 게다가 매우 세밀하고 깔끔한 격자 형태로 모든 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곳을 그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매우 잘 조직되었고 당시 이곳의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매우 중요한 곳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 특히 중요해 보이는 도로로 여겨지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폭이 약 10m가량 되고 그 양쪽에 1.5m 정도의 높이에 제방에 있는 도로로 보이는 것은 아타카마 거인에서부터 이 복합단지의 중심부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북쪽 끝에서 북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볼리비아의 어루로까지 동쪽으로 240km를 연결하는 기존 고대 지역의 경로 위에는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고대 강바닥 위에 건설되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아마도 다른 홍수로 인해서 수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만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아타카마 해안선을 따라 수렵과 채집인 무리가 살았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최초의 어업 정착지는 기원전 5000년경에 그리고 공해풍과 같은 것들은 약 700년경에 나타난 것으로 연구되었던 것이죠. 먼 과거, 당시에는 이곳이 비교적 온화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아타카마의 131개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집된 460개의 날짜와 기존 데이터를 결합하여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인구 밀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경에 그들은 주로 라마의 사육과 옥수수 농업에 기반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에 농업이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것은 대규모의 농업 운영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암석 기록에 있는 특정 식물의 주기적인 출현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지역 기후 기록은 기원전 5800년에서 기원전 4700년 사이에 안데스 산맥 전역에 더 많은 강우량이 있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지하수의 매장량을 한층 더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데스 산맥 기슭의 해발 2430m에 있는 칠레 북부 극단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적인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농업의 규모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칠레의 이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가정은 보다 더 큰 문화를 이루는 지역에 대해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광대한 선사시대 복합단지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 더욱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대홍수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남겨진 토사 밑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유적을 보존한 것은 아마도 이 지역의 역사적인 물 부족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타카마의 내륙 지역에 오아시스 및 일부 계곡이 있던 곳은 칠레에서 이제까지 발견된 가장 진보된 고대 사회의 거주지로서 아마도 수천 년간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대 문화와 함께 이곳에 잠들어 있는 멋지고 거대한 지형도는 돌과 기타 천연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어두운 사막의 바니쉬를 긁어내어 더 밝은 심토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바니쉬는 바람에 날리는 점토 입자와 그 위에 살고 있는 거친 박테리아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암석의 코팅입니다. 어쩌면 땅에서 자신들만 보려면 이러한 작업이 굳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굳이 이러한 작업을 했던 이유는 어쩌면 하늘에서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처럼 과거 오래전 사람들의 매우 독특한 재주와 함께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아타카마. 고대인들에게 의해 멋지게 만들어졌음에도 이곳 지형도의 완전한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고대 당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남긴 거대한 그림의 흔적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모스키티아. 이곳은 32,000평방마일의 열대 우림 지역으로 석호와 강 그리고 늪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서 찾기 힘든 신비한 도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흰 돌로 둘러싸인 성벽 안에 폐쇄된 거대한 잃어버린 도시의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이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얀 도시로 여겨지던 이러한 전설은 때때로 거대한 원숭이의 신상이 지켜보는 저주받은 장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허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잃어버린 듯한 하얀 도시의 이야기는 수년 동안이나 숲에서 가져온 조각품과 동상 조각들을 볼 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 숲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잃어버린 도시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하얀 벽에 원숭이의 신이 있는 전설의 도시를 찾기 위해서 외부에서의 탐험도 시작되었지만 이 지역은 여행하기에 매우 험난한 곳이었으며 게다가 여기서 그 무엇을 찾기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과거 스페인의 정복자인 에르난 코르테스는 이곳의 고대 유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들었지만 결코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인 1927년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는 온두라스의 동부 상공에 모스키티아 정글을 가로질러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흰 돌로 만든 기념물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원숭이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던 곳으로 여겨졌으며 거대한 원숭이 조각상을 숭배하는 현지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신비한 발견에 대해 깊이 심취했던 미국의 한 모험가인 시어도우 모드는 결국 자신이 바로 그 잃어버린 도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는 1940년 8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직전에 2명의 탐험가가 이곳 모스키티아 깊숙이 갔습니다. 그들은 시어도우 모드와 로렌스 브라운이었습니다. 당시 2명의 탐험가에게는 행운이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주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풍부한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져 오던 도시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는 가운데 시어도우 모드는 9월 10일에 하나의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온두라스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얽힌 정글 지역을 하염없이 헤쳐나가는 데만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정글을 통과하는 길을 찾아야만 했고 따라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탐색하였지만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우리는 그만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나는 작은 절벽 꼭대기에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할 만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도시라고 생각되는 도시의 성벽이었습니다. 나는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짐작도 안 가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정글 속으로 멀리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본 것으로 미루어 계산해 볼 때 그곳에는 한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보였고 그게 아마도 2000년 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남은 것은 한때 집이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무너진 벽이었으며 한때는 장엄한 사원이었을 수도 있는 석조 기초를 덮고 있었던 남아있는 흙더미 뿐이었습니다. 나는 원주민이 우리에게 들려준 고대 전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도시에서 거대한 원숭이 조각상이 신으로 숭배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가 도착했을 때 지역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원숭이의 거대한 우상에 대해 기도하고 제사를 바치고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이어서 야생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 접종에 대한 원주민의 전설과 함께 그가 지역 전역에서 발견한 원숭이 조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의 위치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그곳에 대한 엄청난 약탈이 일어날까 두려워 자신이 발견한 도시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은 진행되었고 그는 전쟁 중에 스파이로서 일했습니다. 또한 그는 결혼했지만 결국 그의 결혼 생활은 실패하고 말았으며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54년 그는 자신이 찾은 전설의 도시가 있는 온두라스로 들어가지 못하고 런던의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면서 전설의 도시에 대한 위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그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원래 모두는 황금의 신의 피난처로 가득한 숨겨진 도시로 알려진 하얀 도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이 어쩌면 원숭이의 저주를 불러들여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모두의 이야기는 모스키티아에 대한 모든 탐험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도시가 아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단지 더 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던 사기꾼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말들이 많았던 곳에 대해
인류학자와 민속학자들은 온두라스 북동부의 원주민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신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기록에 따르면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탐색이 시도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지역에 퍼진 질병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키티아는 결코 스페인에게 정복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연이 있는 이곳은 실질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고 그로 인해서 온두라스 정부는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거의 발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2년 탐험가 티보르 세케일즈는 온두라스 문화부를 어렵게 설득하여 원정대를 겨우 꾸렸고 이를 통해 하얀 도시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만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찾는 데 실패한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1990년대 대중매체에 이러한 전설이 보도된 후에 온두라스의 유적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결국 2012년에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공 측량으로 인공의 기념물이 드러난 것이었죠. 때는 2012년 5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스티브 엘킨스가 이끄는 연구원팀은 온두라스의 모스키티아에서 라이다로 불리는 원격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항공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라이다의 기술은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반사체의 위치에 대한 좌표를 측정하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들의 스캔 결과 계곡을 통해서 약 1마일 이상 뻗어있는 인공지형의 증거가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발견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고고학자 로즈마리 조이스에 의해서 과대 포장한 광고일 뿐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 후 2013년 5월 추가적인 라이다 분석을 통해서 숲속 아래에 있는 대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특징을 식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숲속 아래 정글에 대해서 단지 모호하게 스캔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러한 결과가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상 탐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휴스턴 대학교 그리고 국립항공 레이저 매핑 센터가 보여준 온두라스의 3D 디지털 지형도가 인공광장을 나타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메소아메리카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피셔가 이끄는 고고학자 팀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항공 스캔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한 지상조사를 수행했으며 토공 및 광장으로 구성된 광대한 복합단지를 발견했다는 흥미로운 소식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와 광배용 수로 그리고 저수지와 고분을 포함한 도시가 수세기 또는 아마도 수천 년 전에 버려진 이후에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연구팀은 지금까지 돌로 만든 의뢰석과 동물 형상으로 장식된 그릇 등 그곳에서 나온 유물 52개를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곳을 조사하면서 어쩌면 수천 명 이상에 해당하는 고대 원주민들이 아마도 지역 아래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물체는 제규어의 머리처럼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신들림 무당을 묘사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유물이 어쩌면 콜럼버스 이전에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던 의식적인 구기 게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온두라스 인류역사연구소의 수석 고고학자이자 연구팀의 일원인 오스카 닐 크루즈는 그 유물의 연대가 서기 1000년에서 1400년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은 전설에서 묘사된 것만큼
하나의 잃어버린 도시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스키티아는 잃어버린 문명의 마지막 흔적을 나타내는 많은 도시의 고향일 수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탐험대의 일원이자 민족 식물학자였던 마크 플로킨이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장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의 발견들은 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문화의 흔적들을 발굴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고대 힌두교의 라마야나의 하누만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힌두교의 원숭이의 신이었던 하누만은 인도 종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숭배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누만의 기원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한 해석에 따르면 시바와 파르바티는 원숭이로 변신하기로 결정하고 숲에서 즐거운 게임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로서 파르바티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싶어 했던 시바는 바람의 신 바유에게 파르바티의 자궁에서 안자나의 자손을 낳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에서 하누만은 단순히 안자나와 바유의 자손이기도 했으며 또 다른 버전에서 그는 원숭이의 왕과 여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버전의 이야기가 있는 하누만의 공통점은 매우 활달하고 장난꾸러기였으며 천방지축이었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도 없는 것이죠. 만일 그랬다면 이후에 그의 발자취의 하나로서 자신의 아들과 왕국 전체는 하누만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부와 남부 지역의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주황색으로 얼룩진 하누만으로 보이는 우상과 관련된 모든 동상을 붉은색으로 칠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숭이신과 전설의 하누만, 그들 사이에는 다소 유사성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과거에 이곳을 탐험했던 시어도어 모드의 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파괴된 건물들이 많았다. 함께 동행한 가이드는 나에게 원숭이 신으로 이어지는 큰 계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사원은 원숭이 석상이 있는 곳까지 긴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사원의 중심은 원숭이 신상에 놓여져 있는 높은 돌 받침대였고 그곳에는 희생의 장소가 되기 전에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계단의 옆에는 거대한 난간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거대한 개구리의 모습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악어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수천 년 전에 지금은 멸종한 언어인 초로테가어를 고사하던 사람들이 이 도시에 거주했었다고 함께 동행한 원주민이 알려주었다.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이곳의 원숭이 신은 여성을 납치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그 결과로서 반은 원숭이, 반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숭이의 고유한 이름은 우루스이며 문자 그대로 털 많은 남자의 아들로 번역됩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은 똑바로 걸었으며 털이 많은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어도어 모두가 보았다고 남긴 이야기에서 개념적인 그림을 그렸던 버절 필리가 남긴 그림은 1940년 9월 22일에 아메리칸 위클리에 게시된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서 세계적인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라는 차의 이름도 어쩌면 여기에서 따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모든 전설들은 세계 곳곳의 이야기들과 서로 상호의 연관성을 느끼게 하며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온두라스의 모스키티아에서 잃어버렸던 신비한 도시의 진정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 멋진 건축물은 모든 문명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447년에서 432년 사이에 약 15년 기간에 걸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고대 그리스 사원은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괴된 사원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대략 31m 곱하기 70m 정도의 사원을 지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건축과 마감의 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파르테논 신전의 일반적인 소개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놀라운 점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수백만 개의 은어가 한때 파르테논 신전의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방해가 되므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고 연구된 파르테논 신전의 다락방에는 고대에 엄청난 양의 은어가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다락방의 크기를 재구성함은 물론 고대 기록을 분석하여 그 숨겨진 매장량이 얼마나 되었을지 추정하였으며 수십 년 전에 수행된 고고학적 작업을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발견했던 것이죠. 그들의 증거에 따르면 수백만 개의 동전이 당시의 도시 국가였던 아테나의 현금 보유량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보물의 대부분이 파르테논 신전의 다락방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기원전 5세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건설되었을 당시 아테네는 사람들이 환상적인 건물을 세웠으며 그들의 라이벌인 스파르타에 맞서 1년에 파괴적인 전쟁을 벌인 부유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대규모의 해군을 자랑하는 이 도시는 군사적 보호를 받는 대가로 다른 그리스 도시들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당시 고대 작가들은 아테네인들이 아크로폴리스의 막대한 주화를 복원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밀턴에 있는 맥마스터 대학의 고전학 교수 3명의 학자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의 다락방이 당시 막대한 화폐를 보관하던 곳이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유명한 그리스 사원에서 그동안 다락방 공간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이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비문과 기록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제 새로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 신전에 매우 크면서도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한 다락방은 당시 도시에 엄청난 부를 보관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처음 이러한 의문의 시작은 동료 중 한 사람이 파르테논 신전에 크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다고 지적했고 그 후에 우리는 여러 비문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후 이들은 칼리아스 법령이라는 이름의 한 비문에서 기원전 4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에 아테네의 은화 3000달란트가 있다고 명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재물은 아테나의 아크로폴리스로 옮겨져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 비문의 내용은 연구원들로 하여금 이 재산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석한 결과 보물이 존재했을 가장 논리적인 위치는 그 사원의 내부였습니다. 당시 사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범죄이자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신의 보호가 있는 사원에서 재물을 두는 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절도를 막는 매우 탁월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 디자인에 놓치기 쉬운 매우 작은 세부사항이 연구팀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전의 한 작은 계단이 중앙의 방에서 다락방처럼 보이는 곳에 접근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었죠.
그 작지만 매우 멋진 대리석 계단은 곧 거대한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크기의 다락방이 드러났습니다. 너비가 19m, 길이가 50m, 높이는 3m 정도로 추정되는 이곳은 신전의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소는 그 크기와 신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도시의 부를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3,000달란트라는 재물의 보관이 필요했던 그들에게는 아마도 이곳이 매우 적당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3,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433년경에 작성된 한 법령에서 3,000달란트를 아크로폴리스에 보관하기 위해 옮기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수치입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주조된 최고 액권의 주화는 은으로 만들어진 테트레드램이었으며 1달란트를 만드는데 약 1,500테트레드램이 필요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원전 433년경 법령에 언급되었던 3,000달란트가 450만의 테트레드램의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테트레드램은 아테네의 우호적이지 않은 도시를 포함하여 고대 그리스 세계 전역에서 거래에 널리 사용된 화폐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국영 은광이 있었는데 이 은광이 은괴를 제공했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테네 시골에 있는 라우리움의 은광이었습니다. 아테네의 테트레드램의 앞면에는 아테나의 머리가, 뒷면에는 상징적인 아테나의 올빼미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으며 올리브의 장식과 초승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주화의 보유량은 놀랍게도 고대 작가들에 의하면 아테네가 당시 보유한 최대의 양은 무려 1만 달란트에 이를 수 있다고 했던 것이죠. 만일 이것이 은이 아니라 은보다 약 14배의 가치가 있었던 금으로 주저했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보유할 공간이 상당히 적게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을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테네가 현지에서 은을 채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3,0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의 다른 말로서 고대 서아시아와 그리스에서는 질량과 화폐 단위로 쓰였습니다. 그리스 또는 아테네의 한 달란트는 26kg, 그리고 로마의 한 달란트는 32.3kg, 그리고 이집트의 한 달란트는 27kg, 그리고 바벨론의 경우는 30.3kg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다른 레반트 국가에서는 바벨론의 달란트를 사용했으나 후에 그 중량을 수정했으며 신약시대에 사용된 무거운 달란트는 무려 58.9kg이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칼리아스의 법령에 언급된 3,000달란트는 당시 그리스의 달란트 기준으로 약 450만 테트레드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1테트레드램은 당시 고대 그리스 건축가에게는 하루의 품삯이었을 것입니다. 인구가 요즘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나던 고대에 무려 450만 명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관 자체가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단지 신에게만 의지하기에는 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방비책으로 매우 불안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신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물 자체에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철제로 된 문이 있었고 단단한 나무 바닥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르테논 신전에는 12m나 되는 높이의 여신 아테나 동상이 있었는데 이는 도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어선으로는 법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매우 믿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 그 돈은 공개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은 아테네시의 국고였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 신전에 있는 아테나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면 잠재적인 도둑은 시민법과 종교법이라는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법을 둘 다 모두 어기게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당시 사원은 대규모 재물의 보관을 위한 매우 이상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매우 훌륭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고대 기록에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재물들이 보관된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파르테논 신전의 다락방의 용도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록이나 정보가 정말로 애초에 없었던 것일까요? 누군가 고의로 어디 몰래 치워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한 하나의 이유는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고전학회 연례회의에서 매우 유력한 유적 관련 기록 정보원이 이 공간의 사용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다, 아니면 절대로 없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침묵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전의 다락방이 아테네의 막대한 동전 자산의 대부분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전의 다락방은 이제 거의 파괴되고 말았지만 다락방으로 이어졌을 계단의 유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계단은 의식용이 아닌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으며 이것은 다락방을 오가는 무엇인가를 옮기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락방의 크기로 볼 때 재물을 보관한 공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게를 넓은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락방이 두꺼운 사이프러스 나무 기둥으로 바닥을 지탱했었다면 동전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건축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르테논 신전이 그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돈을 더 쉽게 확보하고 또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범죄자들은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나를 위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동전을 훔칠 가능성이 매우 적었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많은 가능성을 볼 때 은화 또는 금화가 많은 건물에 나눠져서 배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르테논 신전의 다락방은 당시 아테네 재무부의 모든 동전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적당한 공간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신들 중에서도 특히 아테나는 자신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무서운 분노와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매우 유명했기 때문에 그녀는 파르테논 신전에 보관된 재물을 지키는 수호자로 매우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아라크네라는 여인이 여신 아테나보다 배 짜는 일을 더 잘했을 때 아테나의 보복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디아의 염색의 명인 이드몬의 딸인 아라크네는 배짜기와 자수를 잘하기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여신 아테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랑했으며 그녀의 기술이 적어도 여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조용히 잘 지냈으면 좋았을 것을 그녀는 자신의 솜씨가 아테나 여신보다 뛰어나다고 실력을 뽐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화가 난 여신 아테나는 노부인으로 변신하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던 소녀 아라크네에게 다가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얘야, 너의 실력은 훌륭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는 없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신 아테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아테나가 너의 영혼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소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 나는 진실만을 말한 것이에요. 만일 아테나가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녀가 이곳으로 내려와 나에게 도전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 것이었죠. 그러자 아테나는 자신의 변정을 풀고 반짝이는 흰색의 키톤을 두른 채 눈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직조를 시작했습니다. 아테나가 만든 직조는 인간들이 그들 자신을 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인간들을 처벌하는 신들과 인간들의 잘못된 4가지의 신에 대한 도전을 표현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라크네의 직조는 신들, 특히 제우스가 인간을 오도하고 학대하는 데다가 많은 여성을 속이고 유혹하는 방법을 묘사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테나는 아라크네가 신들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나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렇게 신을 모욕한 것을 보고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여신은 아라크네의 작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녀의 머리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아라크네는 스스로 목을 메었고 이러한 아라크네를 보며 아테나가 말했습니다. 정죄를 선고받은 자여, 아직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나 너희가 장래에 또다시 부주의하지 않도록 이 동일한 조건이 너희 후손에게 대대로 선언되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한 아테나는 아라크네에게 헤카테의 약초의 즙을 뿌렸고 이 검은 독에 닿자마자 아라크네의 머리카락이 몽땅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코와 귀가 빠졌고 머리는 조그마하게 작아지면서 그녀의 몸 전체가 작아졌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옆구리에 다리처럼 붙어버렸고 나머지는 모두 배로 되었으며 그녀는 여전히 실을 뽑는 거미처럼 고대의 거미줄을 엮는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늘게 꼰 실을 보내는 거미처럼 여전히 실을 짜면서 자신의 직조 기술을 대대로 이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신 아테나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과 지역에 대해서 그녀가 퍼부은 저주는 그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도 매우 길 만큼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미치게 하고 폭풍으로 함대를 파괴하고 사람을 돌로 만들고 괴물로 만들었으며 지역에 역병을 보내는 등 그녀의 형벌은 매우 무시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당시의 도둑들은 그러한 화난 여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2번, 3번 이상 어쩌면 수십 번도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다락방 속의 고대 보물 재화에 대한 것은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그 장소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물에 대한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으며 이에 관련한 기록 담당자 또한 여전히 항고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당시 고대 아테네의 그 막대한 재물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끝으로 사라진 재물에 대한 한 가지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은 당시 쓰였던 동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상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꿈이라는 단어에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소망으로서의 꿈과 실제로 잠을 자면서 꾸는 꿈 등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을 통한 꿈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그 해석을 위해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꿈에 대한 좋은 해석은 길몽이라고 여겨지며 매우 기분 좋아지는 반면 악몽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루 종일 기분을 꿀꿀하게 만들기도 하죠. 도대체 꿈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객꿈이라고 말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요?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당시 그들의 꿈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꿈에 대한 고대 해석은 비문이나 문학 등은 물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초기 문명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당시 그들의 꿈이 정부, 종교 및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문명에서는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꿈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꿈은 특히 정신세계에서 신들 또는 다른 강력한 존재들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부족의 장로 또는 공동체의 족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사제 및 무당과 같은 이런 일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무당은 접신, 빙의 또는 의도적인 가사 상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대로 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과 다른 존재의 영혼을 만나고 싸우기도 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꿈의 의미를 삶에 가져올 수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은 고대에 매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어로 오아니로만시라고 불리는 것은 꿈에 기초한 점의 한 형태이며 또한 꿈을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에 쓰이기도 했던 오아니로이엔 약물은 꿈이라는 의미의 오아니로스와 창조의 뜻을 지닌 옌의 합성어로서 꿈과 같은 의식 상태를 생성하거나 향상시키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점술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행해졌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꿈에 대한 해석은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시스와 관련된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점토 유물인 길가메시 꿈의 서판에 등장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에서 영웅 길가메시는 친구 엔키두의 도착을 예언하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꿈에서 하늘에서 도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끼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경외로움을 느꼈고 길가메시는 도끼를 어머니 앞에 놓고 그것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꿈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 닌수는 곧 강력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후 길가메시는 꿈의 해석처럼 강력한 자를 만나 그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고 그들은 결국 가까운 친구가 되어 함께 위대한 일을 도모하였는데 그가 바로 친구 엔키두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에 대한 경고로서의 꿈은 엔키두도 꾸었는데 엔키두는 하늘의 황소와 네 발로 걷는 괴물이며 엘릴의 명령으로 삼나무 숲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숲의 강아지인 후아와를 죽이는 데 관여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 신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키두 자신이 붙잡혀서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 일부는 다음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나 엔키두를 붙잡고 지하세계 에르칼라의 신이 사는 어두운 집으로 데려갔다. 들어가는 사람이 다시는 떠나갈 수 없는 집으로. 여행이 편도뿐인 길 위에서 머무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집이요. 먼지는 그들의 음식이며 흙이 그들의 양식인 곳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꾼 꿈에 따라 엔키두는 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 표현은 다음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본 날부터 그의 힘은 끝났다. 엔키두는 첫날 그곳에 누워 있었고 그 다음 이틀째에 그의 병이 더 나빠지고 그의 살은 더 약해졌다. 라고 말이죠. 이 외에도
여러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헌에서 꿈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흔한 것은 그들에게 닥쳐올 임박한 운명을 예언하는 수단으로서 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홍수에 대한 아트라시스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의 제목이자 지나치게 현명하다는 의미의 이름을 지녔던 아트라하시스는 그의 꿈에서 파괴적인 홍수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의 꿈은 신들이 그에게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 전하는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 내용의 일부분에서는 아트라시스가 에아에게 선물을 제공하여 그가 신으로부터 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의 물이 그것을 가져오기를, 강이 그것을 가져오기를, 나의 주인 에아 앞에 선물이 놓일 수 있기를, 그것을 보고 나의 주인 에아가 나를 생각하기를, 그래서 나는 밤에 꿈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이죠. 한편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불길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두무지드의 꿈으로 알려진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꿈에서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전설적인 왕인 드무지드는 자신의 죽음을 봅니다. 엔키드와는 달리 드무지드의 꿈은 더 많은 은유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왕은 꿈에 대한 해석을 위해 여동생 게스팅하나를 불러야 했습니다. 두무지드의 꿈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내 꿈에서 골풀이 나를 위해 솟아올랐고 골풀이 나를 위해 계속 자라고 있었다. 쌍둥이 갈대 하나가 나를 향해 고개를 흔들고 있었고 하나는 나와 분리되고 있었다. 숲속에 키 큰 나무들이 내 위로 함께 솟아올랐다. 나를 위한 내 신성한 화로 위에 물이 부어졌고 나의 성스러운 덮개가 없어졌으며 나의 거룩한 술잔이 그것이 걸려있던 못에서 뜯어지고 나의 목자의 지팡이가 사라졌다. 올빼미가 양의 집에서 어린 양을 가져갔고 매가 갈대 울타리에서 참새를 잡았으며 나의 사냥들은 나를 위해 먼지 속에서 그들의 짙은 수염을 끌고 있었고 내 숫 양들이 나를 위해 두꺼운 다리로 땅을 긁고 있었다. 거룩한 덮개는 옆으로 놓여 있었고 따라진 우유도 없었으며 마시는 컵은 옆에 놓여 있었고 두무지드는 죽었으며 양 우리에는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꿈에 대하여 들은 여동생 게스티아나의 해석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풀들이 너의 주위에서 솟아오르고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은 너를 노리기 위해 성장하던 도적들이 매복하다 너를 향해 치고 올라오는 것이다. 너를 향해 고개를 흔들던 갈대 한 그루는 너를 위해 머리를 흔드는 어머니이고 분리되었던 그 쌍둥이 갈대는 너와 나이다. 그 중 하나는 너에게서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위에 함께 우뚝 솟은 숲 속의 키 큰 나무들은 너를 벽 안에서 잡고 있는 사악한 자들이다. 또한 물이 너의 신성한 화로 위에 쏟아졌다는 것은 양의 우리가 침묵의 집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룩한 너의 덮개가 너에게서 제거되었다는 것은 악한 사람이 그것을 그의 손으로 안으로 가져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문학의 영역을 넘어선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기록은 그들의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꿈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의 예는 니네베에 있는 아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점토판에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반복적으로 도망치는 꿈의 해석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것이죠.
이처럼 꿈에 기초한 점의 한 형태이며 또한 꿈을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오하니 로만시는 당시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람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왕들도 꿈을 항상 점을 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꿈에 대하여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도시 국가 라가시의 왕 구데아는 꿈에서 닌기루수 신전을 재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결과 그 신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때때로 다른 세계를 보는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며 영혼 또는 그 일부가 잠자는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 실제로 그 장소와 사람을 방문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꿈에 대한 생각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000년까지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파피루스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져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꿈이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탁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성한 계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꿈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들로부터 조언과 위안 또는 치유를 받기 위해 그들의 성역에 가서 특별한 꿈의 침대라고 생각한 곳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의 발 사이에는 두투못의 사세가 파라오가 되겠다는 약속에 대한 꿈을 꾼 뒤에 그가 스핑크스를 어떻게 복원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비석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꿈에 대한 점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물론 모든 장르의 그리스와 로마 종교와 문학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다양한 작품에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리스, 로마의 꿈에 대한 책인 오네이로 크리티카는 아르테미도로스가 저술했습니다. 아르테미도로스는 자신 이전에 많은 수의 꿈에 대한 문서의 저자들을 인용하곤 했지만 그것은 현재 모두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꿈에 대한 이야기들처럼 성경에서도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징조나 메시지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그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꿈꿨습니다. 요셉은 장래의 성공에 대한 꿈을 꾸었고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했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을 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꿈에서 헤롯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마리아의 남편이 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배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했으며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요엘이 작성했다고 전해지는 구약 성경의 한어로 보기도 하는 요엘서를 인용하여 지금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해석은 그 유래가 매우 깊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경험한다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말도 안 되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들이 등장하는 꿈의 세계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누구나 겪어보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꿈에 대한 것이 고대로부터 현재이기까지 여전히 그 현상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에게 있어서 꿈이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정말로 미래를 알려주는 계시인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겪고 있는
또 다른 상황인 걸까요?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저 단순한 꿈일 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무엇을 상상하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인들은 종종 하늘에서 그들의 건물 위에 떠있는 이상한 금속 물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 부부가 미국 오리건주 맥민빌에서 약 16km 떨어진 농장의 하늘에 대략 30m 정도의 크기로 보이는 나르는 원반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의론자들은 이 사진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되었고 사진은 진품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67년에서 1968년에 콜로라도 대학에서 공군이 자금을 지원한 미확인 물체에 대한 보고서였던 콘돔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맥민빌에 거주했던 폴과 에블린 트렌트가 제공한 사진과 이들의 구두 증거를 자세히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광 분석가의 주로 단순화된 측광 분석에 기초하여 조사되었던 모든 요소가 은빛, 금속성, 원반 모형, 직경 수십 미터의 특이한 비행물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히 인공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것은 두 증인의 시야 속에서 날아갔습니다. 때는 1950년 5월 11일 에블린 트렌트는 저녁 집안일을 끝내기 위해서 농장으로 가 닭과 토끼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자신의 농장 위를 조용히 맴돌고 있던 원반 모양의 비행 접시를 보았던 것이죠. 그때의 시간은 저녁 7시 45분쯤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던 남편을 향해 소리 지르며 집으로 달려가 남편 폴에게 사진기를 들고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당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추진하는 엔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매우 기이한 비행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재빨리 60mm의 필름이 들어가는 유니버설 로머 카메라를 들고 다른 각도에서 두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은 두 개의 사진이 찍힌 시간의 간격은 불과 30초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에블린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내가 본 그 모습은 마치 줄이 없는 적당한 크기의 낙하산의 모양처럼 보였고 그 색은 청동과 은빛만 섞인 것으로 내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물체는 그들의 차고와 전봇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 물체는 몇 야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담긴 사진은 당시로서는 매우 희귀하고 값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신문사와 같은 곳에서 매우 좋은 가격에 그것을 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부부는 이 사진들을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체들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트렌트 부부는 돈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보다는 당시 정부의 비밀 실험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들이 본 것이 그것들 중 하나라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건 당시 이들이 찍은 사진은 그 후 필름이 현상되었고 사진이 나오면서 폴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너무나 놀라워하며 이것은 알려져야 한다면서 그에게 아무 신문 같은 데 보내야 한다며 그를 설득했지만 농부 부부는 괜한 소란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사진은 촬영된 지 한 달 만이었던 1950년 6월 8일에 맥민빌 주간지 1면에 실렸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촬영한 미확인 비행체의
명확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게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국제 뉴스 서비스와 AP통신에 의해 선택되기도 했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신문 중 하나였던 라이프 잡지는 두 개의 상징적인 미확인 물체 이미지를 제1면에 게재하여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게시되자 그들의 애초 염려대로 사진은 FBI와 미 공군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관련 담당 조사관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자신의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한 질문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렌트 부부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것이죠. 그 후에 미 공군은 필름의 원본을 가져갔고 그들이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추측이 되는 것은 사진의 필름이 국제합동통신의 파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콘돈 위원회가 그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학자 윌리엄 하트만은 이 필름을 연구한 결과 폴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비행체는 현장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그것의 직경은 약 30m가량 된다고 분석한 것이었죠. 하트만은 다음과 같이 기록에 썼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적, 심리적,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물체는 은색이었으며 금속성이고 원반 모양의 직경은 수십 미터에 이르는 매우 비범한 비행물체였습니다. 이는 여러 목격담들, 사진들 중에서 당시 그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 안 되는 미확인 비행체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인공적인 비행체는 두 증인의 눈앞에서 날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사진의 진위를 증명한 또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미국 광학 물리학자였던 브루스 맥카비였는데 그도 역시 트렌트 부부의 사진이 진짜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석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사진에 나타난 미확인 물체의 바닥 이미지에 대한 밝기 계산이 포함됩니다. 물체가 가깝고 작은 모델일 경우 바닥의 타원형 이미지가 예상보다 더 밝게 나타납니다. 과도한 이미지의 밝기는 분석가로 하여금 물체가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에서 물체의 바닥은 광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밝은 색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실험실 측정과 상대적 이미지 조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름 노출의 곡선이 사용되었으며 필드 측정에 의해서 결정된 표면 밝기 비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측광 분석의 결과는 물체의 바닥이 너무 밝아 주변의 광원으로 밝아지기에는 너무 밝음을 시사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사진이 비대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물체는 우리의 차원과 다음 차원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의 지그재그의 패턴이 이 물체가 지구의 각 속도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미확인 비행체들이 기동하는 방법에 대한 매우 고전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처럼 맥민빌의 미확인 비행체의 사진은 엄격한 사진 분석에서 겨우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 부부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물체는 매우 밝고 거의 은색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밝은 금속성, 은색 또는 알루미늄 색상에 마치 청동빛이 가미된 밝은 은빛과 청동색이 섞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은빛이지만 아래쪽은 더 많은 청동색이 있었고 바닥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대략적으로 보이는 지름은 열린 낙하산 덮개의 크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소음이 없었고 화염이나 연기 또는 배기가스와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때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우리를 거의 넘어뜨릴 뻔 했습니다. 그 물체가 뒤집혀서 밑면이 드러났을 때 미확인 비행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되는 돌풍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당시의 수상한 물체는 비행 자세를 바꾼 후에 서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교하게 자세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미확인 물체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는 원본의 사진에서 사기의 징후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연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진지한 연구원이라면 아마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였다고 밝혔던 것이죠. 이처럼 이 사진은 미확인 비행체가 실제한다는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좋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이 물체가 우리 차원과 다음 차원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시간 및 공간 매개 변수와 관련하여 위상이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51구역의 전 직원이었던 밥 라자르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간과 시간을 휘어 넓은 거리를 가로지르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연료가 재생 가능한 경우 매우 낮은 연료 소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선 핵융합 발전이 일반 수돗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중수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핵합성 과정을 통해 미확인 물체의 연료에 대한 배출은 감마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서 이러한 종류의 영향을 보게 될 것이며 감마 방사선의 수치는 그 배경의 수치보다 약간 높고 이는 대부분의 미확인 비행체의 착륙 지점에 나타나고 나는 방사선 수치의 표준 값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로 기대할 만한 것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마는 우리 환경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미확인 물체의 일반적인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목격에 대한 증거들에 따르면 미확인 물체는 마찰이 없는 엔진을 특정 수준의 핵합성 반응으로 유도하여 시간과 공간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공간과 시간을 휘게 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중력장을 생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트렌트 부부가 목격한 비행체는 매우 희미한 발광을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낮은 수준의 방사선은 낮에는 육안으로 거의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목격한 시점인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에는 매우 역동적인 빛을 발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진에서 찍힌 비행체의 굴절과 반사값을 고려할 때 물체가 회전하거나 또는 회전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물체가 공간이나 시간을 뒤틀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게다가 목격자들은 미확인 비행체 바닥면에 약간 다른 색조를 언급했으며 그들은 그것이 은빛의 윗면보다 청동색에 더 가깝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물체 한 면이 다른 면과 모양이 다르며 이것이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사진의 비행체는 자체의 시간과 공간 연속체 내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굴절과 반사 반경이 물체를 둘러싼 매우 강렬한 중력장을 통과할 때 이미지를 도플러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플러 효과는 어떤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진동수와 파장이 바뀌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조사하면 그 기술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아마도 군사정보국이 미확인 비행체의 사진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상한 비행체는 일정한 유동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가들이 연구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중 한 가지는 비행체의 장에 노출될 때 에너지가 왜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세상의 것이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다음 세상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평행우주 또는 다른 차원이라고 부르든지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중력 렌즈 효과는 미확인 물체 에너지장이 카메라와 필름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카메라에서 올바른 설정을 하더라도 필름이 너무 많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 렌즈가 미확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도플러 에너지를 더욱 왜곡하여 그것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왜곡 효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확인 물체가 카메라로 촬영되려면 매우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잡한 이유들로 인해 1967년에서 1968년에 콜로라도 대학에서 공군이 자금을 지원한 미확인 물체에 대한 보고서에서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하학적, 심리적, 물리적인 모든 요소가 조사된 몇 되지 않는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의 케이스는 특이한 비행의 물체가 두 증인의 시야 내에서 날아갔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이 멋진 사진을 찍은 폴 트렌트는 자신의 아내인 에블린 트렌트가 죽은 후에 1년 뒤인 199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목격한 이 흥미로운 비행체는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일까요? 또는 도움을 받은 일부 인류가 몰래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저 너머에서 온 그들의 것일까요? 언젠가는 이 모든 의문이 풀릴 날이 오겠지만 그 전에 다음 인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또다시 생길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람 모두 감사드립니다.